당신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써야 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 통장을 정리하다가 봤는데 우리가 몰랐던 계좌들이 꽤 있더라고요. 식당 건물이 요즘 시세로 15억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금까지 하면 20억은 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38세 박성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실 수 있는 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8살 된 딸 서연이와 아내 미영,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원주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평생을 일하시며 모은 재산도 꽤 되는 편이었습니다. 성훈아, 너는 아버지랑 똑같이 착하구나. 어머님은 늘 저를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 하시느라 바쁘셨지만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죠. 힘들 때마다 어머님의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공손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냈죠. 처음에는 제가 너무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이에요. 많이 드세요. 이런 아내의 모습에 어머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특별히 더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부터 들르곤 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어머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침이 심해지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곧 나아지실 거라 믿었죠. 일이 바빠 제때 병원에 모시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퇴근 후 늦게라도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괜찮다. 괜찮아. 늙으면 다 이런 거지. 어머님은 본인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걱정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미묘한 태도, 변화, 어머니를 대하는 말투의 작은 변화들을 퇴근 후에도 병원에 자주 들르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아내의 말투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간병이 필요해지면서 자정 경제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통장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꽤 큰 금액의 예금과 건물 명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아내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저 간병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토록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님의 암 선고를 받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CT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보지 않으셨던 어머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괜찮아. 성훈아,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충격받을까 걱정하시며 다독여주셨습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도 본인의 아픔보다 자식 걱정을 먼저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충격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제가 좀 더 살펴드리지 못했네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에게는 할머니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할머니 빨리 나으실 거예요. 그렇죠? 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어머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있는 날이면 아내가 병원을 다녀온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쇼핑을 다녔다고 합니다. 여보, 저도 요즘 많이 지쳤어요.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육아와 가사에 더해 병간호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간병인을 쓰자는 제안에 어머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남의 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 어머님 앞에서는 여전히 공손한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제게는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이러다가 우리 서연이 학원비도 줄여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표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임상시험 약물을 제안하셨습니다.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셨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써야 하는 거예요? 미영아, 어머님이야.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볼게. 어머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폐렴까지 걸리셨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통장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어머님의 도장을 몰래 복제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병원에 들를 때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통장 정리를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내가 어머님 통장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시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보, 어머님 통장을 정리하다가 봤는데 우리가 몰랐던 계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내는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당을 하시면서 모아두신 예금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식당 건물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식당 건물이 요즘 시세로 15억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금까지 하면 20억은 넘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 아내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 사는 것도 고민하던 명품 가방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보, 요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보, 제가 지금까지 절약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성 소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을 아내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정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의 통장을 몰래 보고 있는 모습, 어머님 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머님이 주무시는 동안 서랍을 살피는 모습까지. 여보, 우리 집은 좀 좁지 않아요? 어머님 재산이면 서울의 아파트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아내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아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불안한 마음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톡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이래. 근데 재산이 20억이 넘어? 이럴 때 잘해두면 나중에 다 내거 되는 거 아니야? 위임장만 받아두면 되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이미 어머님의 도장을 몰래 복제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두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내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죠. 항암 치료로 힘드실 때마다 아내가 챙겨주는 미음 한 그릇에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이렇게 잘해주다니. 그 미음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그때의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차가운 속마음을 알았다면 그날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보다 더했습니다.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를 바로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어머님께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가시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아직 의식도 또렷하시고 우리랑 대화도 잘 되시는데. 당신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서연이도 할머니 아프신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내는 교묘하게 서연이까지 끌어들여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오히려 할머니와 떨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멀리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날 이후 아내는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멀리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버젓이 요양병원 팸플릿을 보고 있더군요. 그것도 하필 강원도 깊숙한 시골의 요양병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어머니를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야?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살 길 찾아야 되지 않아요? 어머님 재산이면 서울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아내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를 멀리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왜 어머님의 통장을 살피고 도장을 복제하고 법무사를 만났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 생각 접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해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치면 우리 서연이 앞길은 어쩌려고요? 서연이까지 끌어들여 저를 설득하려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고 며칠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신 채 오히려 저희 부부를 걱정하셨습니다. 정훈아, 요즘 너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습니다.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별일 없었겠지만 아내의 행동이 수상쩍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출장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시고 있을게요. 아내의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날따라 유난히 상냥하게 굴던 아내의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장을 앞두고 병원에 들러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틀만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아내의 수상한 기색이 마음에 걸려 동네 이웃인 김 여사님께 어머니를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더 교활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아침, 강원도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은 나중에 이웃들의 증언과 서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서연이를 학교에 등교시켰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엄마가 이상했어요. 제가 할머니 방에 가보려고 하니까 자꾸 막으셨어요. 아내는 서연이를 학교에 보낸 후 어머님께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좋은 데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시면 빨리 나으실 것 같아서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겉옷과 이불을 챙기고 평소 드시던 약까지 꼼꼼히 가방에 넣었다고 합니다. 마치 정말 어머니를 위하는 것처럼요. 옆집 김 여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아침 아내는 수상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항상 걸어 다니던 사람이 그날따라 차를 문 앞까지 대놓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창문 밖으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는 저녁이 되면 폭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이날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런 날씨에 굳이 가야 하니 성은이한테라도 말이라도 하고 가면 안 되겠니? 어머님, 이제 그만 성훈 씨 얘기 좀 그만하시죠? 제가 모시는 대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동네 슈퍼마켓 주인 최 씨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비상식량처럼 과자와 음료수를 한가득 사갔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차에 오르기 전 어머니는 계속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강제로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내 방에 있는 옷까지라도 좀 더 챙기고. 됐어요. 어차피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평소 며느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어머니는 그저 잠시 요양하러 가는 줄로만 아셨을 테니까요. 동네 폐쇄로 카메라에는 아내의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 출장 일정을 확인하고 폭설이 예보된 날을 골랐으며 서연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까지 계산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님과 연락할 수 없도록 어머님의 휴대폰도 미리 숨겨두었더군요. 오후가 되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시야도 확보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를 노렸다는 게 더욱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학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다행히도 옆집 김 여사님이 서연이를 발견하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내가 어머니를 데리고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기상청은 밤이 되면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아내는 태백산 깊숙한 곳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과 아내의 진술을 통해 그날의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아내는 태백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도로에는 눈이 쌓여가고 있었고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님. 공기 좋은 곳에 모시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낯선 길을 따라 산속 깊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초조해지셨죠. 성훈이는 아니? 아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자. 성훈이, 성훈이, 성훈이. 남편 이야기는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좀 조용히 있으세요. 결국 아내는 인적이 전혀 없는 인도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리세요. 여기서? 이런 곳에서 내리라고? 더 이상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요. 이제 그만 내리시라고요.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채 차 안에서 움츠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강제로 어머니를 끌어내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요? 어머님이 꼭꼭 숨겨두고 안 주시는
재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이제 그 재산 제가 다 관리할 거예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님의 짐을 내던지듯 눈밭에 내려놓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이제 편하게 가세요. 어차피 찾지도 못할 거예요. 내일이면 눈이 다 덮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서 비틀거리며 서 계셨다고 합니다. 성훈아, 우리 성훈이. 후에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그때 어머님이 부르신 아들의 이름이 너무 귀찮고 짜증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합니다. 차가 떠나가는 동안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아내의 블랙박스에는 그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이런 아내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는지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도랑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필 이런 때에. 차에서 내려보니 도랑이 생각보다 깊었고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폭설로 인해 전화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즉각적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한밤중 산속에서 고립된 것입니다. 마치 방금 전 어머니를 버린 그 상황처럼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눈보라 속에 묻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어머니는 산속 어딘가에서 혼자 추위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 동네 주민들의 증언과 폐쇄회로 카메라의 기록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출장을 급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가 혼자 있다는 김 여사님의 연락을 받고 저는 즉시 출장을 중단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안 보여요. 엄마도 없어요. 서연이의 말을 듣고 집 안을 살펴보니 어머님의 외투와 이불, 약봉지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셨습니다. 제 아내가 데리고 나간 것 같은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다행히도 동네 이웃들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최 슈퍼 주인께서 아내가 과자와 음료수를 사간 시간, CCTV에 찍힌 차량의 이동 방향, 그리고 김 여사님이 목격한 휠체어를 실은 차량까지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제 차도 아내의 차량이 향했던 태백 방면으로 달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는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국도 방면으로 순찰차 보내고 상간도로는 제설차와 함께 수색하겠습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십니다. 태백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구간도 많았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 주유소 직원의 증언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 차가 산길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왜 그러나 했는데 경찰과 119구조대가 합동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폭설로 인해 더욱 위험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 쪽으로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 아직 눈에 덮이지 않은 걸 보면 얼마 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이는 파출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꼭 찾아주세요. 수색 도중 한 순찰차가 도랑에 빠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근처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에서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대 긴급 투입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어머니는 어디 계셔? 하지만 아내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아내가 어머니를 유기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수색 범위를 좁혀 집중 수색하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저는 구조대와 함께 눈보라를 뚫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훈아, 어머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저는 즉시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어머님의 목소리만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디 계세요? 큰 소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훈아, 추워. 구조대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져 있었고 맥박도 매우 약했습니다. 평소 복용하시던 항암제도 미처 챙기지 못한 상태였죠. 환자분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업고 내려오는 동안 제 등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도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 아내가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화를 내서 아내가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걸 알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 그냥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건데 가는 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한겨울 폭설에 산속에 노약자를 유기한 건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아내의 진술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미리 인감도장을 위조했다는 것, 여러 요양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유기를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까지. 그동안 아내의 집요한 계획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제 곁에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해치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이는 엄마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미워한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좌 내역, 위조된 도장, 요양원 연락 기록 등이 증거로 수집되었습니다. 아내의 범행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재산범죄 혐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는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암투병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중단된 데다 심한 저체온증을 겪으셔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잠든 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성훈아, 이제 너도 편히 쉬어라. 잠꼬대처럼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시는 어머님께 더욱 죄송스러웠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사이 아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CCTV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전에 현장 답사까지 했더군요. 2주 전 혼자 태백산 방향으로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내는 그날 유기할 장소까지 미리 물색해두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어차피 이제는 끝난 일이니 말하죠. 아내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암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재산을 노렸다는 것. 처음에는 요양원에 보내려다가 재산 이전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그냥 요양원에 모시고 위임장만 받아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꾸 성훈 씨 얘기하시고 서연이한테도 유산 얘기하시고 짜증났어요. 수사관들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는 계획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범행 전부터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정황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방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암 환자가 겨울에 밖에서 하룻밤 자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은 안 나오겠지? 재산은 바로 상속되나? 이런 잔인한 대화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대화였죠.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이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가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빠, 이제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계좌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고액의 명품을 구입한 기록, 부동산에 문의한 내역, 심지어 해외 도피를 위한 듯한 자료, 검색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성공 후 해외 도피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더군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선처를 호소하더니 사정이 여의치 않자 돌변했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했다고. 사돈이 미연이를 박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아내가를 잘 대해주셨는지 정녕 모르셔서 하는 말이십니까? 친정 식구들의 방문은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태도를 보며 아내의 성장 배경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계신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재산범죄, 문서위조 등 혐의가 하나둘 추가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노인학대와 살인미수가 결합된 사례라 엄중히 다룰 예정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아내의 범행은 더욱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아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벌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한겨울 폭설이 내리는 날 산속에 유기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검찰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메시지, 위조된 도장, 계좌 내역, 모든 증거가 아내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수개월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암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산속에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아내의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 스트레스, 우울증 증세, 경제적 압박감 등을 언급했지만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범행의 변명이 될 순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상 참작 부탁드립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현장 답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아내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검찰의 협박에 겁을 먹었는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미연이가 처음에는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재산 이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증인석에 서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이어가시기가 힘드셨습니다. 난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말씀을 다 잊지 못하고 우시는 어머님을 보며 재판장을 포함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제 증언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를 친딸처럼 아끼셨습니다. 재산도 나중에 다 물려주실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법정 밖 복도에서 서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꼭 안아줄 수밖에요.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때때로 어깨를 떨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더 이상 아내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암 치료 중인 노모였다는 점, 한겨울 폭설 속에 고의로 유기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한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비인륜적이며 계획적이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내의 친정 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저는 솔직히 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노인학대, 사문서 위조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입니다. 항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사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머님 명의로 사용한 금액과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총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 이혼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가족 측에서는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재판 이혼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라고요? 이미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서연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범죄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친권자 지정은 원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연이는 이제 어머님과 저 둘만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해요? 서연아,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우리 이제 더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날의 일을 겪고 나서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서연이를 위해 힘을 내고 계십니다. 정훈아, 이제 서연이 학원비 걱정 없이 보내거라. 내가 다 지원해줄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반성문처럼 쓴 긴 편지였지만 저는 읽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감자가 매달 편지를 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아내의 친정 식구들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라도 면회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건데 서연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투병, 서연이의 학교 생활, 제 직장일까지 쉽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제가 상 받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최고구나. 간혹 서연이가 엄마를 찾을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을 해치려 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의 항암 치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어머님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정훈아, 이제는 그날 일은 잊었구나. 서연이도 있는데 우리 앞만 보고 살자.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고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서연이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엄마 이야기를 물어볼 때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담담해졌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알고 배려해 주셔서 야근을 줄이고 일찍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 병원 일정도 챙기고 서연이 학교 행사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죠. 정훈 씨, 가족이 먼저야. 일은 내일도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 건물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 이상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우리 서연이가 바르게 자라는 게 중요하지. 동네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김 여사님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간식도 챙겨주시고 숙제도 봐주십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 생각했던 아내의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우리 가족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우리만의 행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요. 사랑방 식구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비극,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성우님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2025년 을사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다운 사랑방이었습니다.